어, 네. 치과 의사는 자기 치아가 아프면 어떻게 치료할까? 뭐 이런 친구랑 잡담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주제가 생각이 나서 그냥 아이폰으로 즉석에서 이 얘기를 좀 해보는 겁니다. 요즘 어떤 강의가 몇 달 후에 있는데 그 강의에 예행 연습 삼아서 한번 자료를 썰을 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같이 치대를 졸업하고 이제 가끔 연락하는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옛날에 이렇게 개원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신경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전화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관념적인 질문을 많이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현미경 하나 사라. 이 현미경 하나 사서 그 하다 보면 그 별로 질문이라는 게 그 별로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안 하다가 몇 번 얘기하니까 이제 정말로 샀죠. 그래서 현미경을 사고 나서는 저한테 신경치료에 대해서 그 묻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 신경치료에서 그 어떤 시각적인 데이터, 시각적으로 어떤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거의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죠. 뭐가 보여야 치료를 하지? 그래서 그런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공동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그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신경치료를 현미경으로 하고 옆에 친구는 현미경을 보진 않고 뭐 그렇게 살다가 그 나중에 그 VPT라고 해서 그 생활치수 치료술 바이탈 펄프스 서라피라고 그러죠. VPT를 이 현미경을 쓰는 친구가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또 다른 공동개원 파트너인 또 다른 친구는 그냥 일반적인 그 근관 치료를 했죠. 그렇게 해서 그 VPT를 여러 번 권유를 했는데 그 이렇게 썩 그 마음에 그 내키지 않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근관 치료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일반적인 근관 치료를 하는 치과 원장이 그 자기가 치아가 아파서 이제 신경 치료를 받을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래서 이 VPT를 할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엔도를 할 거냐 이제 그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죠. 그랬더니 저는 그냥 근관 치료를 할 줄 알았더니 그 VPT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실제 환자가 돼 보면 그 보다 이렇게 본질에 접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VPT에 관한 얘기를. 지금 현재 최근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크라운을 씌운다 하면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그 바이탈 크라운이라고 그러죠. 신경을 그대로 두고 위에 코어 작업 정도만 해서 이제 하는 바이탈 크라운과 근관 치료, 엔도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코어를 하고 크라운을 씌우는 엔도 크라운 그 두 개만 있었죠. 이게 그, 그 일반적으로 문외한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상한 거죠. 왜 중간이 없지?
이 신경치료라는 게 교과서에 보면 그 인다이렉트 펄프 캐핑, 다이렉트 펄프 캐핑, 파셜 펄포토미, 풀 펄포토미, 파셜 펄펙토미, 거기까지, 그리고 풀 펄펙토미에서 그 엔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단계가 여러 가지인데 왜 이게 그 양 끝에 두 개밖에 없을까? 이게 이상한 거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신경에 염증이 생겼으면 그 염증 있는 부분만 제거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제거하고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동안은 이제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그냥 바이탈 크라운 또는 엔도 크라운 요 정도까지만 많이 했죠. 근데 그래서 바이탈 크라운이라는 것도 실제로 받아보면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바이탈 크라운. 그러니까 아니 안 시리고 안 불편한데 왜 크라운을 씌울까요? 그게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문제가 없는데 왜 크라운을 씌우겠어요? 어딘가 썩거나 부서지거나 뭔가 불안하거나 의심스럽거나 해서 다 제거하고 그러고 크라운을 씌우는 건데,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신경을 그대로 두고 뒤탈이 없을까? 현실적으로 뒤탈이 없기를 바랄 수는 있겠지만 뒤탈이 생기는 경우도 엄연히 있죠. 그래서 바이탈 크라운이라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되게 한계가 있는 치료죠. 운이 좋으면 별 탈이 없겠지만 언제나 운이 좋기를 바라기는 어렵죠. 그리고 파셜 펄포토미, 우리가 파셜 펄포토미는 이제 치수강에 있는 치수를 일부 제거하고 그 위에 이제 MTA 같은 걸로 메우는 그런 치료인데,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보존적으로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최소 치료 여기에 부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3차원적인 치료 후에 3차원적인 치수와 MTA와 코어 머티리얼과 그런 것들의 설계도랄까요? 구조를 보면 굉장히 불안하죠. 이게 그냥 바이탈 크라운도 사실 좀 불안한데, 거기에 인공적으로 아무리 물성이 좋다고 해도 인공적으로 MTA가 치수 공간을 대체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공간도 별로 넓지 않은데 여유가 없는데 그걸 또 코어를 위한 공간까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파셜 펄포토미가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기술적으로 굉장한 숙련도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술자가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집중과 숙련도를 요구하는 치료를 이게 루틴하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치수강의 펄프를 거의 다 제거하고 레디큘라 펄프까지도 어느 정도 제거하는 그런 VPT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VPT 하는 거를 이제 여러 단계를 프랩을 먼저 하고 우식이나 크랙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MTA를 어플리케이션 하고, 그다음에 코어를 하고 크라운을 하고 이런 식으로 루틴이 되죠. 근데 이 루틴이 왜 프랩을 먼저 하느냐, 이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일단 크라운을 하는 게 최종 목표면 거꾸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크라운을 하려면 코어가 안정적으로 버텨야죠. 그리고 코어가 안정적으로 버티려면 이 펄프 공간에 탈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펄프 체인버 쪽에 문제가 될 만한 펄프 티슈들을 미리 제거하고 오리파이스 쪽에 MTA로 메우는 그런 플레이스먼트, 그런 설계가 훨씬 안정적이죠. 그리고 그게 안정적으로 배치가 되려면 우식이나 크랙이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우식이나 크랙이 그걸 방해하면 안 되죠. 방해하지 않으려면 우식이나 크랙을 MTA를 넣기 전에 거의 완벽한 상태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MTA를 바르고 나서 정리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MTA를 바르고 나서 정리하려고 하면 적용된 어플리케이션된 MTA가 위협을 받죠. 뭔가 거기에 하이스피드나 워터 스프레이가 뿌려지면 MTA가 이렇게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식과 크랙을 거의 완벽하게 다 제거한 다음에 MTA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우식과 크랙이 거의 완벽하게 제거되려면 크라운 프랩을 1차로라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크라운 프랩을 해보면 숨어있는 우식과 크랙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왜 하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겠죠.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크라운 프랩을 1차적으로라도 해서 한꺼풀 벗겨봐야 숨어있는 우식과 크랙이 아니면 의심스러운 수복물 이런 하다못해 저치은 연화로 깊게 배치된 치석, 어태치먼트 로스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 5단계가 하나의 일종의 연속 동작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VPT만 할래. 그렇다고 해서 프랩을 안 하고 우식을 온전히 다 처치를 안 하면 VPT 자체가 위협받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VPT를 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이슈가 지혈이 거의 완벽하게 돼야 그 다음에 MTA를 넣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AAE나 AAPD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학술 단체 그런 데서 포지션 스테이트먼트 한 걸 보면 여러 가지 저희랑 의견이 맞는 것도 있고 저희랑 의견이 좀 다른 것도 있고 여러 VPT 쪽에 유명한 해외 연자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저희들이 강하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죠. 근데 완벽한 지혈이 이루어진 다음에 VPT를 한다. 저는 되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혈은 그냥 아주 펑펑 피가 난다면 몰라도 보통 약간 스근하게 나오는 블리딩은 MTA로 지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TA를 넣고 일반적으로는 MTA를 넣어서 젖은 커튼으로 적당히 탭탭탭만 해주면은 지혈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지혈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프레셔를 줘서 스근하게 눌러주면 보통 수십 초 안에 지혈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지혈이 안 되면
그 오리파이스 쪽에 MTA를 그냥 꽉 넣는 느낌으로 그 젖은 커튼으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그 플러어로 그 오리파이스 쪽을 그 꾹꾹 눌러서 그 MTA로 오리파이스를 코르크 마개로 막듯이 MTA로 오리파이스를 막는다 생각하고 처치를 하면, 저는 지금까지 지혈이 안 돼서 VPT를 못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혈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그 VPT의 이슈를 그냥 하나씩 읊어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강의 시간이 한 40-50분 정도라서 이렇게 리허설을 통해서 약간 감을 좀 잡아 보려고 이런 코멘터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펄프를 어디까지 제거할 거냐, 안전한 높이까지 제거해야죠. 어설프게 얕게 제거했다가 그 밑에까지 찬물이나 뭐 크랙이나 뭐 여러 가지 리키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밑에까지 영향을 받으면은 그 VPT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높이가 얼마냐? 보통은 그 오리파이스에서 이제 조금 더 1-2mm, 길게는 뭐 2-3mm 그 정도까지 쭉 내려가서, 그러니까 일종의 어태치먼트 레벨도 보고요. 뭐 프루핑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봐요. 그 치아의 안팎을 봐서 이게 이 정도면 안 시리겠다 하는 그 높이가 있죠. 그 높이까지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 프레시한 아주 건강한 펄프가 있는 걸 확인하면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NTA를 넣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치주가, 예를 들어 치주가 팔라탈 쪽이 치주가 안 좋다 그러면 아예 그쪽은 그냥 엔도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경부 마모가 아주 깊다, 아니면 치경부 의식이 아주 깊다 그러면 그 VPT로 롱텀하게 잘 쓰기를 기대하기 어렵겠다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엔도 하세요. 너무 이렇게 VPT 하면서 너무 또 VPT 홀릭하게 그 술식을 방향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리파이스 부근에 뭐 오리파이스에서 얼마나 깊냐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오리파이스에서 펄프를 커팅하면 좀 이게 그 혈관 재생이라고 해야겠죠. 블러드 서큘레이션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겠죠. 뭔가 복잡한 구조물을 상태에서 커팅을 하면 이 혈행이 다시 재건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거를 아주 단순한 형태로 커팅을 하면 혈행이 재건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산삼 뿌리 사진을 가끔 보여드리는데, 산삼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잎사귀 부위가 이제 펄프 체인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솜털이 뽀송뽀송한 부분이 그 치근단의 루트 캐널의 치근단의 에이피컬 라미피케이션, 뭔가 복잡한 구조물, 요걸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 줄기가 이제 보통의 루트 캐널 그 코로널과 미들 3분의 1 정도인데, 저는 그 잎사귀 바로 직하방의 줄기를 거기서 끊는 게 여러모로 이유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펄프의 형태를 최대한 단순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펄프 스톤이나 3차 상아질 같은 조직을 제거해 보면 그 밑에 이렇게 그 펄프 티슈들이 찌꺼기들이 막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터셔리 덴틴, 뭐 펄프스톤 이런 것들을 형성한 거일 테니까. 그래서 그 펄프스톤이나 3차 상아질은 보통 이제 제거를 해주는 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 제거할 때 카바이드 볼을 쓰냐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쓰냐, 이것도 이제 그 이슈인데, 경조직과 연조직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경조직을, 그러니까 우리가 남는 건 경조직이죠. 뭐 VPT를 하든 엔도를 하든 우리가 뭔가 손을 봐서 남는 조직은 경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경조직을, 그 치경부의 경조직을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가 이제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덴티스트리의 이제 그 관건이죠. 그래서 경조직을 어떻게 하면 많이 남기느냐, 우리 아말감 와동, 오케버티를 생각하면 되죠. 오케버티를 똑같은 디자인이라고 치고 카바이드버 330으로 프랩을 했을 때 오케버티랑 다이아몬드 포인트로 오케버티를 프랩을 했을 때 경조직이 어디가 더 잘 남아 있을 수 있느냐, 해보신 분들은 뭐 금방 느끼실 텐데, 경조직을 아껴서 그 우식 부위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때 그 유리한 게 이제 카바이드 버죠. 카바이드 버는 그 이렇게 단단한 치질에서는 좀 알아서 이렇게 멈추죠. 그리고 우식을 만나면 이제 좀 과감하게 움직이고 저항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카바이드 버가 경조직을 아끼는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카바이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명한 원장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이게 다이아몬드여야 한다, 카바이드여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카바이드 쪽이 맞다고 저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조직을 고려했을 때 연조직을 제거할 때 다이아몬드 포인트가 더 유리하다, 이런 의견도 있죠. 그리고 그게 일견 맞는 말인데, 근데 저는 예를 들어 상악동 윈도우를 딴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악동 윈도우를 딸 때 그 상악동 막을 천공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추천을 많이 하죠. 이게 다이아몬드 포인트는 상악동 막을 만나더라도 이 상악동 막을 찢어버리는 액션이 훨씬 덜하다, 카바이드보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그런 이유로 쓰고, 그 펄프 티슈도 이렇게 찢어버리는 이런 액션이 훨씬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죠.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이게 꼭 맞다는 건 아닌데 생각이 좀 다른 게, 저는 이렇게 연조직을 그라인딩 액션,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 포인트는 그라인딩이죠. 그 카바이드는 커팅이고, 그래서 연조직을 그라인딩 한다는 얘기는 얼핏 연조직을 연조직에 더 보존적이라는 느낌을 주는데, 제 생각은 그 그라인딩을 한 펄프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VPT에 유리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이아몬드 포인트의 하이스피드로 아주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괴롭힘을 당한 펄프 티슈가 남아있는 게 좋으냐. 저는 그냥 다 날아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대부분 날릴 거고, 그래서 오리파이스 입구까지 펄프 체인버 전체에 걸쳐서 오리파이스 입구까지 그냥 전부 다 날리고,
그 괴롭힘을 당하지 않은 그 오리파이스 저하방의 펄프 티슈만 인텍트하게 남아 있으면 그게 오히려 깔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가려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이아몬드 포인트냐 다이아몬드 포인트냐 카바이드냐의 이슈 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이제 하이스피드와 프릭션 그립의 구분이죠. 하이스피드와 프릭션 그립 같은 벌을 이렇게 이 속도가 다르죠. 일단 하이스피드는 뭐 수십만 RPM이고, 근데 여기서 텍타일은 같은 벌을 쓰지만 텍타일을 느끼는 건 아무래도 프릭션 그립이 유리해요. 너무 고속이면 그 텍타일을 좀 천천히 느끼기에 좀 뭐 불리한 부분이 있죠. 물론 느낄 수는 있지만 하이스피드도,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도 그 하이스피드는 물이 계속 이렇게 튀잖아요. 물이 뿌려지죠. 그래서 그것보다 프릭션 그립이 옆에서 에어만 좀 불어주면 프릭션 그립이 좀 더 유리하죠. 근데 프릭션 그립은 열이 좀 나죠. 그래서 열이 나는 게 제일 그 불리한 거고요. 그리고 펄프 티슈 쪽에 이렇게 이물질 같은 게 막 치질 삭제편 뭐 이런 식으로 펄프 티슈에 뭔가가 이렇게 부어질 수가 있죠. 하이스피드는 그래도 비교적 워터 스프레이에 의해서 쫙쫙 씻겨 나가는데, 프릭션 그립은 그게 뭐가 이렇게 펄프 티슈에 뭐가 남을 확률이 크죠.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프릭션 그립은 8, 6, 뭐 4번, 8 라운드버로 치면 8, 6, 4번 정도를 쓰고요. 그리고 하이스피드는 한 4번, 2번, 1번, 4분의 1번 요 정도를 하이스피드를 씁니다. 물론 철칙은 아닌데 대충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8번 라운드버를 하이스피드로 쓰면 굉장히 위험하죠. 6번도 좀 위험하고요. 너무 큰 직경을 하이스피드로 쓰면 충격을 예상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864는 프릭션, 그리고 4, 2, 1, 4분의 1 이런 거는 이제 하이스피드를 주로 쓴다. 이 정도로 대충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사이즈 벌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8번 프릭션, 4번 하이, 그 다음에 1번이나 4분의 1 요 정도 쓰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음파, 우리가 벌을 하이스피드나 프릭션 그립으로 벌을 쓰라 그러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초음파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초음파가 이게 펄프에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펄프 티슈, 우리가 그냥 이게 바이탈 펄프 세라피라는 거는 말 그대로 펄프의 바이탈러티를 유지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 초음파가 펄프 셀의 바이탈러티 유지에 뭐 유리할 이유가 없겠죠. 이게 그래서 초음파는 요즘은 거의 피하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4분의 1 라운드버가 아주 예술인데, 오리파이스 부위에서 정말 나이타이 파일처럼 좀 갖고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4분의 1 라운드버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게 4분의 1 라운드버가 직경이 0.5mm죠. 2분의 1 라운드버는 조금 커서 0.6이고, 그리고 1번 라운드버는 0.8이에요. 0.8은 330버의 최대 직경하고 똑같죠. 그래서 0.5, 0.6, 0.8 이게 뭐 그렇게 차이가 나냐 싶지만, 이 운동 에너지는 옛날에 소시적에 기억하시겠지만
2분의 1 mv 제곱이죠. 2분의 1 mv 제곱 하여튼 그랬던 것 같죠. 근데 v 제곱이에요. 근데 이게 라운드버의 표면의 속도는 직경과 비례하죠. 그래서 0.5의 제곱, 0.6의 제곱, 0.8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25대 36대 64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 라운드버와 4분의 1버의 운동 에너지는 거의 3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되죠. 삭제력은. 그래서 이 삭제력이 1번 라운드버를 쓰는 거랑 4분의 1 라운드버를 쓰는 거랑 3분의 1, 3배 차이가 난다면 1번 라운드버만으로 만족하기는 어렵죠. 4분의 1 라운드버로 오리파이스 쪽을 섬세하게 프랩을 해주면 특히 이제 깊은 부위를 섬세하지 않게 제거하면은 이제 치아의 내구성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분의 1 라운드버가 저는 되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버댐 VPT를 할 땐 러버댐을 많이 쓰죠. 근데 러버댐이 너무 좀 과장되는 그런 면도 있어요. 러버댐보다 더 중요한 게 전체 치아의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치아의 맥락을 짚어줄 수 있는 프로시저가 1차 크라운 프랩이에요. 그래서 1차 크라운 프랩을 해야 오염원을, 우식과 크랙 같은 아주 크리티컬한 오염원을 미리 디텍트하고 제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하지 못하고 러버댐만 했다고 내가 무균술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죠. 그래서 저는 1차 크라운 프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버댐을 걸기에 굉장히 불리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임상에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상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어떤 한 가지 크라이테리아로 너무 이렇게 좀 치우친 의견을 가지는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VPT, MTA로 VPT를 하고 캐비톤으로 메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캐비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밀폐력이 그렇게 좋은 재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캐비톤보다는 그날 그냥 코어를 하는 거를 그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주 MTA가 붙는 초기에 경화가 되고 이제 캐비톤으로 실링을 했는데 실링이 온전치 않아서 MTA에도 영향을 준다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캐비톤보다는 그냥 코어를 그날 마무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어는 GI를 좋아하는데요. 약간 너무 묽은 것보다는 약간 뻑뻑한 느낌. 그래서 그렇게 식소트로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쫙 짜 넣어서 구석구석 속도가 증가하면 이렇게 흐름성이 증가하는 이런 식소트로픽한, 그래서 와동을 쫙쫙 채우고, 그리고 남는 코어 머티리얼이 교환면의 레벨에서 이렇게 우리 떡 주무르듯이 주물럭 이렇게 젖은 커튼으로 적당히 몰딩을 해서 이렇게 교환면을 좀 제대로 여기저기 코어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이제 위치를 시키는 게 좋겠죠. 편의상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진 코어는 그 MTA를 적용한 날 레진 코어를 제대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디 저널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GI 코어를 한 다음에 그 위에 레진 코어를 또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상이라는 게 너무 복잡해지면 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냥 GI 코어로 마무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VPT를 하면 근관이 막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근관이 막히기 때문에 이제 VPT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VPT를 해서 정말 문제가 생기는지 저는 사실 이런 증례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근관이 막히는 경우는 있는데, 근관이 막히면 오히려 문제가 안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근관이 대부분 다 열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관 막힘은 별로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약간 유니콘 같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과잉으로 없는 걸 자꾸 있다고 생각하고 겁내고 뭐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VPT를 해서 정말로 환자 증상이 생겨서 들어갔는데 근관이 막혀 있더라 이러면 저는 그런 증례를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 근관이 막혔어. 그리고 정말 안 돼서 뭐 리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관 막히는 걸 리퍼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돼요? 근관이 그냥 막혔을 뿐이잖아요. 이게 뭐 파일 세퍼레이션이 됐거나 이런 것도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콜드 테스트를 해서 환자가 많이 괴롭거나 이럴 때 이제 VPT를 많이 하는데, 콜드 테스트에 확실한 증상이 있고 치근단 병변이 없고 뭐 퍼쿠션이 없고 이럴 때 이제 VPT가 전형적인 적응증이죠. 요즘은 퍼쿠션에 민감해도 VPT로 해결되는 게 많이 보고가 돼서 어떤 뭐 예를 들어 퍼쿠션에 민감하면 무조건 엔도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게 뭐가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요즘 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귀를 열어놓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찬물에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환자가 치과에 와서 얘기를 할 정도면 이게 한참 된 거죠. 이게 몇 주에서 몇 달, 뭐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옛날에 엔도만 한다 그랬으면 뭐 어차피 엔도할 건데 뭐 좀 있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았죠. 근데 요즘은 이거 일찍 하면 VPT인데 늦게 할수록 엔도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그러면 VPT를 빨리 하는 게 낫겠죠. 그게 환자의 이득에 부합하겠죠. 그리고 엔도만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발치로까지 이어질 거라면 더더욱 VPT를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불편한 이런 나쁜 기억 같은 거는 최소화를 해줘야 환자가 치과 치료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이 쌓이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ASAP라고 그러죠. 그래서 빨리 올수록 좋다. 이거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VPT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MTA랑 코어 재료는 뭘 쓰느냐? 저는 코어 재료는 후진 아인 엑스트라를 쓰고요. 주식 뭐 하여튼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GI보다 좀 더 씩하면서 좀 이렇게 몰딩하기도, 형태 잡아주기도 좋고 양도 좀 많고 뭐 그런 좋은 것 같고요.
MTA는 메디클러스 제품을 쓰는데 메디클러스 제품도 그 전에 쓰던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쓰는데 이 어떤 재료를 선택해서 쓸 때는 항상 의심하는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죠. 그래서 GI를 믹스를 했는데 이렇게 쭉 짜는데 저항감이 뭔가 평소랑 달라. 그러면 그거 쓰면 안 돼요. 믹스가 제대로 안 됐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짤 때 이렇게 팁에서 나오기 직전까지 이렇게 쭉 짜면서 저항감과 팁에서 나올 때 성상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MTA도 마찬가지죠. MTA도 이게 좀 thick한 게 좋아요. 너무 묽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렇게 팁을 새 거 쓰세요. MTA 시린지 하나가 치아 하나 정도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새 거를 써서 앞에 거를 살짝 빼봐요. 약간 과량의 MTA를 처음에 조금 이렇게 짜봐서 얼마나 시크한지를 좀 이렇게 글러브로 느껴보거든요. 그래서 문제 없다. 그러면 이제 니들을 연결해서 씁니다. 이게 그냥 사소한 루틴인데 이것도 그냥 무대포로 쓰기보다는 아주 조금씩은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현미경, 이게 VPT든 뭐든 이렇게 현미경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현미경을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고배율 루페로 가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지 마세요. 그냥 확대 배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현미경은 한마디로 써봐야 알아요. 이게 안 써보고 그냥 고배율 루페로 대신하려고 하면 괜히 비용만 많이 들고, 고배율 루페가 또 목이 아프죠. 무거우니까 코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막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한 번에 현미경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미경이 그냥 뭐 크게 보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돋보기처럼 생각하시는데, 현미경은 텔리 마크로예요. 그래서 멀리서 쭉 당겨서 확대하는 거거든요. 멀리서 당겨서 확대한다는 거, 그거 보철에서 많이 들어봤죠. 언더컷을 평가할 때 멀리서 제대로 봐야 언더컷이 평가가 되죠. 근데 그게 우리가 멀리서 제대로 안 보이죠. 이 현미경 말고는 사실 현실적인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프랩을 할 때도 최소한 프랩 결과를 평가할 때 현미경이 언더컷을 평가하고, 언더컷이 현미경으로 보면 그냥 바로 보이죠. 그래서 언더컷, 그리고 적절한 테이퍼를 줄 때도 현미경이 되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현미경을 그냥 확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못 사거든요. 근데 이게 다 쓰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거부감이 좀 주실 겁니다. 성공률은 남의 성공률, 특히 논문의 성공률은 너무 믿지 마시고 그냥 하나 그래도 좀 쉬워 보이는 거 하나 하시고, 그러고 괜찮은가, 그러니까 이게 VPT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를 한번 해보고, 자 1단계 했으니까 다음번에 증상 봐서 2단계 결정할게요, 요 정도 멘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으면 VPT를 해서 완전히 괜찮으면 또 들어갈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바로 프랩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프랩도 첫날 다 하는 게 편한데, 익숙하지 않으면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한두 개를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게 내 진료실에 드릴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일단 신경치료를 1단계와 2단계 이 정도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소 치료 좋아하죠. 얘기하기가 좀 뉘앙스가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1단계 해봐서 괜찮으면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리고 성공률이 예를 들어 현미경을 쓰고 안 쓰고에서 만약에 10%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10%라는 건 꽤 큰 차이죠. 그래서 현미경을 쓰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파셜 펄포토미와 그것보다 훨씬 깊숙하게 제거하는 것도 성공률이 논문에서 보니까 한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파셜 펄포토미는 우리 임상에서 쓰기에는 좀 성공률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풀 펄포토미나 파셜 펄펙토미처럼 이렇게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게 좀 더 실용적인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공률 10에서 15% 차이는 되게 큰 거죠. 그리고 페일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VPT가 페일이라기보다는 2단계를 들어가면 되는 이런 그냥 루틴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걸 어떻게 아느냐? 진단 안 해도 돼요. 세팅하는 날 이렇게 이렇게 해서 OP하고 이러는데 시려. 그러면 엔도하면 되죠. 그리고 크라운을 이렇게 시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 먼저 닿지 않는데도 아파. 그러면 엔도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이러면서 이 치아는 2단계를 하셔야겠네요. 이러면서 2단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VPT 할 때는 인트라펄펄 마취를 하는 게 중요한데 환자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손을 들라고 불편하면 손 들라고 그랬는데 현미경을 보다 보면 손을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 내라고 해요. 그래서 소리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작게라도 소리 내라고 그렇게 소리 내시라고 하고 그리고 인트라펄펄 마취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처음에 체인버 오픈할 때 일부 근관, 그러니까 엔도를 만약에 VPT에서 증상이 있어서 엔도를 하는데 일부 근관만 엔도를 해도 되느냐?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치주가 안 좋거나 어브레이전이나 우식이 심한 그 해당 근관에만 엔도를 해도 됩니다. 대신에 그렇게 엔도를 하고 바로 수복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그럴 때는 혹시 모르니까 증상을 조금 한 일주라도 좀 더 보고 최종 고쳐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라운 프랩 이건 크라운 프랩 얘긴데 한번 버가 지나가면 그 부위의 뎁스는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프랩을 할 때 풀 뎁스까지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저는 크라운 프랩, 특히 오클루저 리덕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뎁스 그루브를 주고 프랩을 하는 게 아니라 뎁스 그루브로 메인 프랩을 한다. 이렇게 오늘은 이거 얘기하는 날은 아니니까 짧게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템 플로우라고 그러죠. 플러블레진으로 템퍼러리를 대신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쉬운 대로 쓸 수 있는 원템 플로우나 원스탑은 지혈제죠. 이런 지혈제나 이런 플러블레진은 좀 술식을 좀 더 단순하게 하죠. 빨리 끝나게 하죠. 그러면 환자들이 느끼는 체어 타임이 급속히 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도시의 보통 치과는 그렇게 무슨 풀마우스 보철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 아프면 하나 하고 하나 아프면 하나 치료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지혈제나 플러블레진 좀 이렇게 플렉서블한 플러블레진이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거 할 때
그 플러블 레진으로 템퍼러리 용도로 쓰려면 그 코어가 레진 코어보다는 GI 코어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진료실에 뭔가를 도입할 때는 이렇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죠. 이렇게 아기가 다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레진 코어를 하고 플러블 레진을 했을 때 그 악시전 인히비티드 레이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레진 코어와 플러블이 붙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여튼 생각을 좀 해야죠. 그리고 클린컷이 펄프의 클린컷이 이제 VPT 핵심인데 그 사실은 클린컷은 그 이것도 약간 관념이에요. 이게 거의 더티컷이거든요. 펄프 티슈가 클린하게 커팅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클린컷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더티컷을 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정말 더티컷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클린컷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더닝크루거 그 곡선이라고 그러죠. 무슨 우매함의 봉우리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클린컷이라는 건 정말 그 섬세함이 요구되고 그 100% 만족할 수 없다. 그거를 아시는 게 좋죠. 에어미러를 쓰면 이제 에어가 쫙 나오니까 그 하이스피드를 쓸 때도 시야가 웬만큼 확보가 되죠. 그래서 좋은데 이런 거 에어미러만 썼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좀 페달을 하이스피드 페달을 밟았다 뗐다 이러면 밟을 때 물이 나오고 떼면은 물은 안 나오고 에어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이 꺼지고 에어가 그 나올 때 이제 와동이 좀 더 잘 보이죠. 그래서 밟았다 뗐다 이걸 반복하면서 우리가 그 운전할 때 이렇게 와이퍼가 지나갔다가 다시 지나가는 그 사이에 그 시야의 잔상들을 연속시켜서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서 이 연속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하이스피드를 밟았다 뗐다 하면 일종의 와이퍼처럼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러면서 이제 그 클린컷을 하는데 그 이 밟았다 뗐다 하는 게 또 안 되는 체어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체어는 좀 불리하죠. NaOCl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되는 문헌들이 많은데 근데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클린컷이 끝나고 와동에 수분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그냥 완전 데시케이션 되지 않고 약간 촉촉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 데시케이션 하기도 힘들죠. 어느 정도 물이 남을 거 아닙니까? 약간 웨트한 정도면 거기에 MTA를 쭉 바르고 물에 젖은 커튼으로 이제 MTA를 탭탭탭해서 그 안에 뭐 보이드나 뭐 이런 것들 없이 적절히 플레이싱이 끝났다 싶으면은 이제 그 위를 이제 그 MTA 주변에 MTA 주변에 옆에 페리페리가 깨끗해야 이제 코어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깨끗하고 또 말라야겠죠. 그래서 근데 그걸 말리려면 MTA가 막 날아가기도 하고 이래서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페리페럴 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하려면 이게 실전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은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되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그 체인버에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그 MTA로 압박 지혈을 해서 멈춰야 되고 그러면 과량의 MTA가 막 밖으로 막 쏟아져 나오겠죠. 흘러 나오겠죠. 그러면 또 그 MTA가 있어야 될 부분에 MTA는 또 두께가 모자라고 해서 거기 추가하고 페리페리의 MTA를 날리려면 그 MTA 코어 부분의 MTA를 커튼
젖은 커튼으로 이제 좀 막고 그 주변을 아주 약하게 스케일러로 해서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 드라이를 하고 그 다음에 커튼을 빼면 이제 그래도 깨끗하지가 않죠. 그랬을 때 그 나머지는 그냥 알코올 솜 같은 걸로 이제 페리페리를 좀 깨끗하게 해주면 코어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조건이 만들어지죠. 알코올은 금방 증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도 유리하죠. 근데 알코올이 너무 코어에 이미 그 배치된 MTA에 알코올이 너무 과량으로 닿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하는 건 좀 어렵고 실제 임상에서도 100%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코어 전에 드라이를 해야 되는데 알코올 솜을 이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익세스, 너무 과량의 MTA는 아주 약한 스케일러로 날려주고요. 그 다음에 과량의 물은 또 에어 드라이를 해주고, 그리고 그 아주 약간의 물과 약간의 MTA 찌꺼기는 알코올 솜 정도로 날려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크라운과 다이렉트 레진, 크라운으로 스모크하는 경우가 많고 다이렉트 레진도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겠죠. 이거는 술자의 선택이지 뭐가 뭐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 크랙이 있는지 모르고 숨어있는 크랙이나 우식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다이렉트 필링을 하는 거는 좀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그 검사를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VPT 술식은 그 미러워크 트레이닝이 좀 잘 돼 있어야죠. 그래서 미러워크 트레이닝을 이게 이렇게 항상 느끼는 건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형식이 어떻든 간에 무슨 무조건 연수에 와서 배워라 이게 아니라 자기가 예를 들어 팬텀 같은 거에서 연습을 하든가 아니면 환자를 볼 때도 항상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자세로 진지하게 자세부터 시작해서 보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패는 이 성공과 실패는 뭐에 좌우되느냐? 오래 참았다 이러면 실패가 많아요. 환자가 오래 참았다. 그리고 환자가 되게 민감하다 그러면 치아도 민감해요. 치수라는 거는 치아 주인 성격을 닮더라고요. 그래서 민감하다 그러면 그냥 VPT 안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깊게 그리고 얼마나 깔끔하게 클린컷을 할 수 있느냐, 술자의 실력이죠. 그리고 그거를 너무 오래 끌지 않고 좀 신속하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빨리 하려고 대충 하면은 그건 안 좋죠. 예를 들어 뭐 2-3분 더 손을 보더라도 깨끗하게 후환을 남기지 않고 클린컷을 여한 없는 클린컷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속도는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 얘기는 좀 뭐 긴 얘기인데 하여튼 우리가 지동설은 천동설을 왜 믿었어? 지동설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근데 중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게 중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천동설이 오히려 이렇게 천동설로 설명되는 게 오히려 더 많았다 그러죠. 그러다가 지동설로 천천히 이제 오게 됐는데, 무슨 케플러가 행성의 운동을 이제 타원이라는 거를 케플러가 얘기를 하고, 그 타원 운동의 이유를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그 타원 운동을 설명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 누적되면서 처음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을 해서 그게 무조건 바뀌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VPT도 옛날에는 그냥 다 엔도였잖아요. 근데 MTA 재료가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죠. 근데 그 MTA가 VPT에 쓰여서 안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게 그 통용될 때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재료가 검증되고 또 막힐까봐 또 꺼려 했고, 근데 또 아니라는 게 또 그 점점 더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습관, 자꾸 엔도하는 습관이 있을 때 이제 그 습관의 벽을 뚫기도 어렵죠. 그리고 그 안 하던 VPT를 하려고 하면 또 심리적인 장벽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존 보철의 완성도도 받쳐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그 뭐 VPT로 다 바뀔 수도 없고 바뀔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필요한 옵션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환자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환자에게 이득이 되는 진료로 이끌어 줄 수 있다.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발치했죠. 그러다 토미하다가 뭐 엔도 하다가 지금 또 다시 VPT 하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거시적으로 보면 계속 저는 사실 그 포컬 인펙션 시어리라고 해서 뭐 전신 감염에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좋은 치아는 빼야 된다. 이거가 이제 그것도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말 오염이 심하게 되고 이거 어태치먼트가 정말 불량한데 무조건 치아를 살려야 된다는 이유로 그런 그 대전제에 따라서 환자에게 무조건적인 인내를 요구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는 발치도 하고 필요할 때는 VPT도 하고 필요할 때는 엔도도 하고, 그러는 좀 유연성 있는 임상가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은 이제 칼 융의 말이라고 해요. 진리를 향한 문은 의도를 갖지 않은 자에게 열려 있다. 한마디로 결론을 미리 정하고 환자를 보지 말고 적절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